이번 부양책은요 예고를 하고 시작했어요.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책 부양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안화를 사서 중국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도 요번 거는 조금 효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여전히 넘어요. 무역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금융위기까지 불거지기에는 조금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 금리와 경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네. 또 일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청산이잖아요. 예. 워낙 이제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제였나요? 어제도 이제 한은에서도 좀 보고서 예. 봤는데. 이게 미국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2천억 달러 추가 청산될 수 있다. 예. 그 말은 뭐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걱정하는 또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이제 7월에 금리 인상하면서 우에다 총재가 되게 강하게 말을 해서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았어요. 10월이나 11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분위기는 12월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우에다 총재가 지난달인가요? 이제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이제 금리 올려도 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또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제 올라가나? 해가지고 12월 인상 가능성을 조금 높게 봤었어요. 일본이 추가 인상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 금리 차가 확 줄면서 이 환율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환율이 언제 자극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도 이 속도를 보면서 가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치고 나온 거예요. 50bp 하면서 확 치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25bp 생각했는데 50bp를 확 치고 나오면은 이쪽에서 올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올라간 입장이 되는 거죠. 50bp를 낮췄다는 얘기는 네. 여기가 25bp를 낮췄으면 우리는 25bp를 올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놀한 거예요. 이건 뭐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FOMC 바로 다음 날 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에다 총재가 하는 얘기가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를 걷잡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로를 계속해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50bp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 속도가 여기서 늦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내년 2월로 넘어가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12월 만만치 않겠다. 2월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도 모르겠지만 11월에 50bp를 더 하면 미국이 예. 그러면 일본이 올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럼 이제 일본도 올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일본이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미국한테도 타격이지만 일본한테도 타격이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일본이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면 되잖아. 우리가 먼저 올려서 미국이 끌려오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미국한테 좀 끌려가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끌려간다라기보다도 미국과의 국제 공조, 이제 조금 좋은 말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단장님 말씀대로 더더욱 좀 국제 공조가 진짜 중요해지겠네요. 중국 얘기를 예. 또 하고 싶은데. 대규모 부양책이 또 발표가 됐어요. 네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리고 또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또 주식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는데 근데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 발표한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네. 그래서 매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런 기대감에 약간 좀 시장은 좀 웃는 모습을 좀 그 주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부양책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부양책은요 예고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민은행 총재만 나온 게 아니라 각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다 나온 거거든요. 감독 당국에 있는 수장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 수장들이 다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온라인을 맞춰서 컨센서스를 맞춰서 움직여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스타트할 때부터 기존보다는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책, 부양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지준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모기지에 대한 다운페이먼트 중에 계약금 입금하는 것도 그 금액 비율도 조절을 해주고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살려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밑을 받쳐볼게요. 그래서 강한 정부의 의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나타낸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막 봉쇄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바뀌어 나갈게요라고 약간의 시그널을 반대로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어디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보통 중국이 금리를 낮추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야 되잖아요. 네. 위안화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중국의 성장을 갖다 자극할 수 있으면 금리는 낮아지지만 성장해서 먹을 수 있는 룸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를 사서 중국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어제 이제 그 발표가 났는데 위안화가 되려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도 요번 거는 조금 효과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우리 경기도 영향을 받을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과 묶어서 보는 경향이 워낙 강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 네. 중국 안에서 약간 산업의 좀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어떤 기본 기초 일어나야죠. 체력을 좀 그 높이는 일어나야죠. 그런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뼈를 깎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도 개인도 똑같아요. 기존에 있던 습관을 버리고 네. 새롭게 빡세게 시작해보자라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 관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좋지 부채를 떨어내고 무언가 하던 사업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아픈 손가락인데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시간을 좀 끌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구조개혁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구조개혁을 하려면 충격이 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개혁도 있지만 약간은 돈을 풀어주면서 환경이 좀 완화적인 상태에서 구조개혁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하고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국 쪽이 기존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해서 저도 이쪽이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보일지를 조금 좀 모니터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저는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 국채 금리가 엄청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네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뭐 어디다 돈을 뭐 둘지를 모르니까 다 자기네들 중국 국채 워낙 많이 사서 네네. 국채 가격이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시각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좀 중국의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SVB 때도 보면은 장기 국채를 사놨다가 금리가 탁 튀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민영 은행들 중에서 작은 은행들 중에서 이제 과도하게 국채 투자했던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은행들은 아마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중국에 있는 국영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국채 말고도 대출도 하면서 마진 낼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쪽이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간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가 여전히 넘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역에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금융위기까지 불거지기에는 조금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달러는 예. 계속 좀 많이 줄이고 있지 않아요? 미국 국채도 그렇고. 달러를 줄이는 건 맞는데 미국 국채를 줄이는 건 맞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벨기에가 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기 이제 기자님께서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창구를 통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사시잖아요. 그럼 국내 매수가 되는 겁니다. 국내 기관 매수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요. 국채를 살 때 중국이 벨기에를 경유해서 사면은 미국 국채를 그럼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산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 사서 모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벨기에에 있는 신탁사가 그거를 갖다가 실제 수행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유럽에서 이제 많이 안 사던 그런 국가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절대량이 줄어드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에 숨기면서 올라오는 것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어찌 보면 우회 투자를 하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그 한국은행이 이제 10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할 건데 이제 미국이 B컷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랑 미국의 금리 차는 좁혀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자본 유출 우려라든지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룸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이제 10월에 이제 그 금리 결정을 해야 하는 한국은행 지금 고민은 어떤 걸까요? 아마 이제 저기
미국에서 0.5를 낮춘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바로 전향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내렸을 때는 우리가 먼저 내리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내렸으면 우리도 그만큼 내릴지 아니면 조금 적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때 큰 부담이 줄어든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세고요. 성장세도 내수 중심으로 해서 좀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의 금리 차 문제도 조금은 좀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금리 인하면 되잖아. 근데 마지막 하나 문제가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제압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그래서 9월 들어서 이제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가계부채가 좀 줄긴 했지만 증가세가 좀 줄긴 했지만 실제 저기 한은에서도 이제 그 연구조사팀에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9월 달에 추석 연휴도 있었고 그래서 그 9월 달에 데이터만을 갖고서 우리가 속단하긴 이른 것 같다. 이제 주택 가격 잡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택 가격의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증가, 가계부채 요게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저 예전에 은행들도 이제 출입을 해보면 네. 결국 대출 규제가 한 9월부터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 스트레스 DSR 하면서 이제 한도 줄이면 결국 이게 대출이 줄어드는 시점도 시차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9월부터 한다고 해서 9월부터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9월에 막차로 신청을 하고 대부분 대출 신청도 한두 달 그 전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연말까지 좀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 네.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렇겠죠. 시차가 나오는 그런 예. 경향성을 봤을 예. 때는 그렇다면 이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네. 봤을 때는 조금 좀 신중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망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주택 시장의 이 열기가 단기에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1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계부채가 뭐 증가세가 둔화되는 건 있지만 증가세 자체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한은에서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끔씩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하셔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빨리 하나요? 천천히 하나요?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게 대화가 안 통하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정말 하기 싫어서, 정말 하기, 그러니까 근데 해야만 하지만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럼 보통 민기적거리면서 천천히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한은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좀 천천히 낮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8월을 스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맞아. 하더라도 좀 덜 하겠죠. 그럼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 내리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얘기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네. 뭐 원래 저기 단장님이 이제 주식 시장을 이제 정밀하게 이제 보는 분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조금 우리 좀 자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좀 주식 시장도 그렇고 워낙 조금 이제 침체가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니까 힘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아 이게 왜 그런 걸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가 또 그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주식 시장도 그렇고 자산 시장은 언제 좀 이렇게 온기가 돌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단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좀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물론 이유를 끌어다 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게 조금은 이슈인 것 같아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거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을 얻다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하든 중국에 하든 우리나라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나라에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대요.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돈을 몰리면서 우리가 강세를 보이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저 나라의 성장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럼 저 국가가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도 성장이 둔화가 되겠죠. 오히려 더 둔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 매크로가 흔들리는 거에 민감도가 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최근 보면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말하고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진짜 종잡을 수 없이 떨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높은 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의존도가 되게 높았는데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게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나마 수출이 조금 우리 경제 좀 멱살 잡고 좀 캐리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좀 요즘 수출 성장세도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니까 더더군다나 뭐 내수라도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더더욱 좀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제 걱정이 듭니다. 네네. 정말 마지막 질문. 아, 그래서 예, 예. 이제 드디어 그 4년 만에 기다리던 피벗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좀 투자자들이 좀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아, 예. 좀 어떤 좀 마인드 세팅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서 오히려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지금 그 연준이 어느 방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요. 시장이 앞서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다가 이걸 되돌리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과거하고는 달리 선반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교과서처럼 움직이면 되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니까 장기 채권 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 채권으로 먹을 수 있는 룸이 있을 수 있어도 중간에 다시 튀어 올라가면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면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했으니까 매크로는 금리는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미래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장이 너무 많이 달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중간중간 계속 금리도 내려가다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다 뛰어 올라가고 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크로가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로 빠르게 돌 수 있으니까 자산을 여러 개 깔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걸 하나를 봤지만 다른 쪽에 묻혀 있잖아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요. 이 양쪽 후보의 스펙트럼이 완전 반대예요. 이런 것들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불확실성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이제 거의 전쟁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내리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들보다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넓게 깔고 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때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양호한 쪽에 있는 자산을 줄이면서 다른 자산을 계속 편입시키는 그런 이제 리밸런싱 전략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넓게 좀 깔고 가시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말씀이고요. 오늘도 그 신한은행 오고영 단장님과 함께 좀 거시경제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단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